우리는 가끔 길을 잃는다. 안락함이 주는 최면에 취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노를 저어야 하는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면 나는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차갑고 비릿한 삶의 원형을 찾아 떠난다. 관념의 유의가 멈추고 생존의 본능만이 꿈틀거리는 곳. 그곳은 프랑크푸르트의 안락한 서재가 아니라 쿠바의 작은 어촌 마을 코이마르의 습기 찬 오두막 아니었다. 밤바다의 바람은 비릿하고 짠내나는 공기를 끊임없이 실어날랐고 두꺼운 어둠은 세상의 모든 경계선을 지워버린 채 오두막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다. 오두막은 누군가 내다버린 판자와 해변에서 주워온 나무 조각들을 겨우 이어붙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허름한 집이었다. 야자수 잎으로 엮은 지붕은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 벽에 벌어진 틈새로는 밤바람이 칼날처럼 스며들어 등잔의 심지를 위태롭게 흔들었다. 그 가냘픈 등불 하나가 노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산티아고, 마을 사람들이 그저 노인이라고 부르는 84세의 늙은 어부였다. 그의 얼굴은 평생을 마주해온 태양의 열기와 소금기에 바짝 말라 있었다. 피부는 오래된 가죽 장화처럼 거칠게 발라져 있었고 뺨을 따라 깊게 파인 주름은 바다의 거친 파도가 모래사장에 새겨놓은 흔적처럼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소금기에 탈색되어 하얗게 바랬으며 그것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풍랑을 견뎌낸 낡은 돛의 실밥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바다처럼 깊고 푸르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공허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사물을 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 속에 박힌 84일이라는 숫자를 그 끝없는 패배의 기록을 되새기고 있었다. 오두막 안은 가난 그 자체였다. 침대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판자 위에는 낡은 신문지 몇 장이 이불 대신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은 귀퉁이가 부서진 나무 상자였다. 벽에는 그가 한때 잡았던 거대한 물고기들의 뼈가 훈장처럼 걸려 있었으나 이제는 세월의 먼지와 끈적한 거미줄이 감겨 그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바닥에는 그가 바다에서 묻혀온 소금기 어린 모래가 사막처럼 쌓여 있었고 공기에는 항상 바다의 비린내와 땀 냄새 그리고 배를 수리할 때 쓰던 끈적한 타르 냄새가 유령처럼 뒤섞여 떠돌았다. 창문도 없는 그 폐쇄된 공간에서 무는 바람에 덜컹거리며 노인의 고독을 두드렸다. 그는 혼자였다. 아내는 오래전에 바다 저편으로 떠났고 자식도 없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연인은 오직 변덕스러운 바다뿐이었다. 평생 노를 저어온 그의 손등에는 흉터 같은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쥐가 자주 나서 손가락이 제멋대로 꼬여버리곤 했다. 어깨는 무거운 낚싯줄을 지탱하느라 구부정하게 굽었고 등줄기는 마치 채찍질을 당한 듯 늘 팽팽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의 눈만큼은 결코 죽지 않았다. 그 푸른 눈동자에는 여전히 바다를 향한 갈망이 거대한 짐승의 안건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아직 강하다. 그는 매일 밤 갈라진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운하다고 여겼다. 84일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은 어부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것과 다름없었다. 처음 40일 동안은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소년 마놀린이 함께했지만 소년의 부모가 이제 그 노인과는 함께하지 마라. 운이 나쁘다고 강제로 다른 배에 태운 뒤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젊은 어부들은 테라스에 앉아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그를 비웃었다. 노인, 이제 그만두고 육지에서 죽을 날이나 기다려. 바다가 당신을 잊은 지 오래야. 그들은 시장에서 그의 빈 배를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바다를 떠날 수 없었다. 바다가 그의 피였고 그의 영혼이었기 때문이다. 소년 마놀린만이 여전히 그를 찾아왔다. 매일 저녁 소년은 오두막으로 와서 신문을 읽어주고 물고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내일은 꼭 큰 놈을 잡으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소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노인은 쓸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는 이미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지. 그들은 함께 야구 이야기를 했다. 소년은 디마지오를 좋아했고 노인은 발에 가시가 박힌 채로 경기를 뛰는 그 위대한 선수의 인내를 자신의 삶에 빗대었다. 그도 아팠을 거야. 뼈가 깎이는 고통이었겠지. 그래도 그는 계속 쳤어. 그게 진정한 남자니까. 84일째 되던 밤, 산티아고는 오두막 문턱에 앉아 은빛으로 부서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은 차갑게 떠 있었고 파도가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는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처럼 규칙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손바닥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마디마디가 쑤셔왔다. 내일은 다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그때 서쪽에서 미풍이 불어왔다. 육지의 흙내음을 머금은 그 바람은 그에게 좋은 징조였다. 그는 아주 작고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새벽, 세상이 아직 어둠의 장막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먼저 배를 저어 나갔다. 배는 작고 낡았지만 그의 손의 쥔노는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수면을 갈랐다. 그는 다른 어부들이 육지의 시야 안에 머물 때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저 깊은 심해로 향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붉은 머리를 내밀 때쯤 그는 이미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도착했다. 바다는 잔잔했다. 물결이 부드럽게 배를 흔들었고 공기는 소금과 요오드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4개의 낚싯줄을 정교하게 던졌다. 하나는 40패덤 깊이, 하나는 75패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크고 싱싱한 미끼를 들이웠다. 그는 기다렸다. 시간은 태양과 함께 흐르기 시작했다. 정수리를 태울 듯한 태양이 머리 위로 올라오자 등줄기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손가락으로 낚싯줄을 살짝 건드리며 감각을 일깨웠다. 오늘은 올 거야. 분명히 올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가장 깊은 곳에 들이운 낚싯줄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작은 물고기의 입질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미끼 주위를 맴돌며 탐색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노인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다. 먹어라. 제발 먹어다오. 노인의 기도가 통했는지 낚싯줄이 순식간에 팽팽해지며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게였다. 줄이 살을 베며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줄을 잡았다. 너는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 거대한 형제여. 물고기는 깊이 잠수했다. 배가 앞으로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끌려가기 시작했다. 노인은 노를 내려놓고 온몸의 무게를 실어 줄을 붙잡았다.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첫날 밤 물고기는 멈추지 않고 배를 끌고 서쪽으로 달렸다. 별들이 머리 위에 총총히 빛났고 산티아고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별들에게 말을 걸었다. 미겔, 시리우스, 너희는 내 친구다. 오늘 밤도 나와 함께해다오. 손은 점점 더 아파왔다. 갑자기 왼손에 쥐가 났다. 손가락이 안쪽으로 굽어 펴지지 않았다. 그는 쥐가 난 손을 저주하며 줄을 오른손으로만 바꿔잡고 왼손을 펴서 펴주려 애썼다. 썩을 놈의 손, 주인에게 반항하지 마라. 허기가 몰려오자 그는 미끼로 남겨둔 생선 한 조각을 씹어먹었다. 맛은 비리고 짰지만 그것이 그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두 번째 날 태양은 어제보다 더욱 뜨거웠다. 물고기는 여전히 지치지 않고 배를 끌고 갔다. 산티아고의 등은 화상을 입은 듯 붉게 타올랐고 입술은 가뭄든 농바닥처럼 갈라졌다. 목구멍은 타들어갔지만 그는 물을 아껴 마셨다. 너는 나보다 크고 강하다. 하지만 나는 더 영리하다. 그는 물고기에게 속삭였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듯 혹은 자유로운 형제에게 하듯.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그 은빛 몸체를 보았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아름다웠다. 너는 나를 죽이려는구나. 나도 너를 죽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한다. 세 번째 날, 마침내 물고기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산티아고는 창을 준비했다. 그의 팔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시야가 흐릿해져 사물이 두 개로 보였다. 그러나 그는 정신을 집중했다. 물고기가 배 옆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다가왔다. 거대한 눈이 그를 고요히 바라보았다. 노인은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 창을 힘껏 던졌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찬이 박혔고 물고기가 마지막 단말말을 내뱉듯 몸부림쳤다. 바다가 거대한 핏빛으로 물들었다. 산티아고는 줄을 당기며 창을 다시 깊숙이 찔렀다. 마침내 물고기가 조용해졌다. 그는 그것을 배 옆에 묶었다. 길이만 5미터가 넘는 거대한 청새치였다. 너는 위대했다, 나의 형제여.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승리의 기쁨이 잠시 스쳤지만 그는 곧 자신이 집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다는 승리를 온전히 허락하지 않았다. 청새치가 흘린 피냄새는 수 킬로미터 밖의 약탈자들을 불러 모았다. 먼저 갈색 지느러미의 상어 한 마리가 화살처럼 다가왔다. 노인은 부러진 너 끝에 칼을 묶고 창 대신 휘둘렀다. 상어의 주둥이가 물고기의 옆구리를 뜯어낼 때 그는 칼을 정수리에 꽂고 비틀었다. 상어는 가라앉았지만 청새치의 은빛 살점 일부를 앗아갔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무리를 지은 상어들이 몰려왔다. 2마리, 3마리.
어둠 속에서 지느러미들이 칼날처럼 수면을 갈랐다.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몽둥이를 휘두르고 칼을 내리쳤다. 너희는 도둑놈들이다. 이 고귀한 물고기를 탐내지 마라. 그는 절규하며 외쳤다. 등은 찢어졌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상어들은 지치지 않고 번갈아가며 공격해왔다. 새벽이 밝을 무렵 배 옆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물고기는 뼈대만 남았다. 그 아름답던 은빛 살점은 약탈자들의 뱃속으로 사라졌다. 산티아고는 빈 뼈대를 대 뒤에 매달고 지친 몸으로 노를 저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눈물이 소금기 어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패배했다. 내가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나는 물고기를 죽였다. 상어들이 나를 이긴 것뿐이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의 가슴에 이 말을 깊이 새겼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폭우는 고요했고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의 비참한 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오두막으로 기어들어가 쓰러지던 낡은 신문지 위에 누웠다. 소년 마놀린이 새벽에 그를 발견했다. 노인의 상처투성이 손을 본 소년은 소리 없이 울음을 삼켰다. 할아버지, 소년은 노인의 손을 잡고 온기를 전했다. 내일 다시 나가요. 제가 다른 배에서 오늘 좀 가져올게요. 우리는 함께여야 해요. 산티아고는 힘겹게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아주 작고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미소였다. 그래, 우리는 아직 강하다. 내일은 다른 바다로 가자. 노인은 다시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다. 그것은 거대한 물고기도 무시무시한 상어도 아니었다. 어린 시절 아프리카 해안에서 보았던 황금빛 갈기를 휘날리며 모래 위를 걷는 늠름한 사자들. 그들은 자유로웠고 강했으며 공포를 몰랐다. 노인은 그 꿈속에서 사자들과 함께 해변을 달렸다. 인생은 결국 그런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거대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생의 중심부에서 가장 먼 바다로 나아간다. 그 과정에서 손바닥이 찢어지고 등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는다. 마침내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어떼 같은 현실의 시련들이 우리가 일군 결실을 뜯어먹으려 달려든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새벽, 우리는 스스로가 패배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우리에게 말한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의 살점이 아니라 그 깊은 바다까지 노를 저어 나간 당신의 의지라고. 승리하지 못해도 좋다. 단지 끝까지 저어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위대하다. 노인은 다시 바다를 꿈꾼다. 그의 눈은 감겨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친 파도 위에 떠있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비좁은 오두막에서 각자의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꾼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어나가는 삶, 그것이 산티아고가 남긴 가장 시린 선물이다. 그는 오늘도 바다로 나갈 것이다. 우리처럼 지치지 않는 사자의 심장을 품고서 산티아고의 오두막을 가득 채웠던 그 비릿한 공기와 낡은 돛체 냄새를 기억하는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1952년 세상에 내놓은 이 짧은 기록은 단순히 늙은 어부와 거대한 물고기의 사투를 그린 단수어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할 허무의 바다, 그리고 그 허무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의 존엄을 증명해 나가는 한 존재의 처절한 철학적 투쟁기다. 운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청새치, 산티아고가 84일간의 침묵 끝에 만난 청새치는 단순한 사냥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의 정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위대한 목적이자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현현이다. 철학적으로 볼 때 산티아고의 바다는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의 장소와 닮아 있다. 매일 같은 고통이 반복되고 오는 바닥을 드러내며 육체의 노쇠함은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그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를 끊어내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간다. 그는 물고기를 형제라고 부른다. 이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넘어선 존재론적 동질감이다. 내가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이 잔혹한 실존적 조건 속에서도 노인은 물고기의 위험을 존중한다. 여기서 해밍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투쟁의 미학이 드러난다. 승리는 결코 결과에 있지 않다.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죽여야만 하는 대상과 혼연일체가 되어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 그 자체가 인간이 신에게 대항해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인 것이다.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정신,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이 작품의 골수이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통과한 인류에게 건네는 해밍웨이의 실존주의적 선언이다. 역사적으로 195년대는 전쟁의 참혹함이 가시지 않은 채 냉전의 공포가 엄습하던 시기였다. 인간의 가치가 기계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파편화되던 그때 해밍웨이는 다시금 개인의 의지를 꺼내들었다. 산티아고가 상어떼에게 물고기의 살점을 다 뜯기고 앙상한 뼈대만을 끌고 돌아왔을 때 세속적인 눈으로 본 그는 명백한 패배자다. 경제적 가치는 전무하며 육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그러나 그는 패배하지 않았다. 상어는 물고기의 살점을 가져갔을 뿐 노인이 84일의 저주를 깨고 심해의 거스를 낚아 올렸다는 그 행위의 진실은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 중심주의에 매몰된 현대 문명에 던지는 묵직한 돌직구다. 우리가 얻은 결과물이 상어 현실의 실현, 시간의 풍화에게 뜯겨나갈지라도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의 고결한 분투는 그 자체로 영원성을 획득한다. 아프리카의 사자와 소년 마놀린 역사의 가교, 노인의 꿈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프리카 해안의 사자들은 그가 잃어버린 청춘이자 인간 본연의 야성적 생명력을 상징한다. 역사적으로 해밍웨이 본인의 아프리카 사냥 경험이 투영된 이 장치는 노쇠한 산티아고의 내면에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자는 공포를 모르는 포식자이며 그 자체로 자연의 질서다. 산티아고는 꿈을 통해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회복시키고 다음날 다시 바다로 나갈 동력을 얻는다. 또한 소년 마놀리는 산티아고의 철학이 전수되는 역사의 통로다. 노인이 죽고 나면 그의 기술과 정신은 사라지는가? 아니다. 소년은 노인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울고 다시
그와 함께 바다로 나갈 것을 맹세한다. 이는 한 인간의 투쟁이 고독한 단절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표가 된다는 인류학적 희망을 보여준다. 산티아고는 역사 속의 한 점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마놀린이라는 미래를 통해 영원히 노를 젓는 정신의 상징으로 부활한다. 비극적 낙관주의 십자가를 진 어부 산티아고가 뼈만 남은 물고기를 끌고 언덕 위 오두막으로 올라가며 쓰러지는 모습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를 연상시킨다. 그는 자신의 돛대를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손바닥에 못자국 같은 상처를 움켜쥔 채 잠든다. 이는 종교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없는 세계에서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선택한 인간의 비극적 낙관주의를 말한다. 삶은 고통이며 끝내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상호는 우리가 평생 일궈온 모든 청새치의 살점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산티아고의 입을 빌려 속삭인다. 그래도 바다로 나가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비록 내일 아침 다시 쥐가 난 손을 부여잡을지라도 꿈속에서 사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프랑크푸르트의 안락한 철학 서적들이 말해주지 못하는 진실이 여기 있다. 진정한 철학은 책장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린내 나는 파도 위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낚싯줄 끝에 있다. 산티아고의 굽은 등과 푸른 눈동자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당신만의 바다에서 어떤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상어떼와 맞설 준비가 되었는가? 뼈대만 남은 청새치를 보고도 다시 바다를 꿈꾸는 노인의 미소야말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견뎌내게 하는 가장 시리고도 따뜻한 구원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지혜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